경제 과외 선생님으로 모셨던 이것도 경제야 박병률 기자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. 매달 한 번 모시고 월간 경제 결산을 해볼 텐데요. 박병률 기자님 나오셨어요. 안녕하세요, 기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생생경제를 1년은 안 했고요. 그래도 꽤 좀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매주 과외 선생님을 모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. 그 정도는 제가 실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월간 경제 결산을 기자님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말에 대해. 네, 일단 기초 단계는 네, 넘어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심화 단계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심화 단계를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원래는 매일 해야 될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네. 아직 제가 그 정도 수준입니까? 네.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아주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.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다른 날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2월달 아직 한 15일 정도 지났지만요. 어떤 뉴스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전세난 그리고 깡통 전세 가능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. 맞아요.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문제가 뭔지 한번 같이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서민들에게 이 전셋값만큼 가슴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없어요. 이 매매값까지 가기 전에 이 전셋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.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역전세, 깡통전세 이런 말이 나오던데 좀 정의를 한번 해주세요. 네, 사실 전세는 올라도 문제고 또 떨어져도 문제고 네. 집 없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서러워. 역전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네. 역전세의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역전세라는 것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네. 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통틀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예를 들면 2년 전에 3억 하던 전세가 지금 2억 5천만 원으로 내려왔다. 그러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사는 세입자에게 5천만 원을 내주면서 그대로 사시라 네. 하든가 아니면 새 세입자를 구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5천만 원을 더 구해서 그 세입자한테 지금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. 새 세입자한테는 받을 수 있는 게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. 그렇네요. 자기는 5천만 원을 보태야 되는데 네. 이런 것을 우리가 역전세라고 하고요. 이게 좀 심해지면 역전세는 아니다. 난자를 또 붙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깡통 전세는 집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집 가격 4억 원에 만약에 전세로 전세 보증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고 2년 전에 집을 내준 사람이 있다.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. 네. 근데 2년 뒤에 이 집값이 3억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집은 보증금보다도 집 가격이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. 세상에 이런 일이 많아요? 깡통 전세는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인 것 같은데? 네, 집값이 이제 크게 떨어질 경우, 금융위기라든가 경제위기가 와서 집값이 네.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. 또 최근에 그 전세가율이라고 해가지고, 한동안 집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아주 좁았던 적이 있습니다. 네. 70%, 80%까지 올라왔었는데, 맞아요. 이런 경우는 이제 집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깡통 전세 유사한 현상이 벌어지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정의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실제로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,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여러 가지 중개료도 들어가고, 세금도 발생하기 때문에, 네.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상 이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죠. 그렇군요. 지금 역전세 깡통 전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. 지금 집값이나 전세 가격이 약세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납니까? 네, 일단 지표상으로 더 이렇게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지금 전주 대비해서 16주째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. 네. 특히 송파구, 강남구, 강동구, 서초구, 좀 서울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 3구에도 지금 전세값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방은 좀 더 심합니다. 경기라든가 인천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울산이라든가 그밖에 부산 이런 이제 지방도 집값이 크게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이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표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
근데 사실은 이 전셋값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었던 일이잖아요. 워낙 공급되는 물량이 많을 거다 이런 예상들을 했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또 이 집값 이게 전셋값이 하락한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. 2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많고요. 특히 서울의 경우는 2년 전에 비해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때 뭐 1, 2억 오르고 지금 뭐 1, 2천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느냐.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3년간 집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요. 연간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30만 가구 정도 필요하다 그러는데 최근 2년간 연간 한 40만 호씩 80만 호가 지금 쏟아져 있습니다. 30만 가구가 필요한데 2년 동안 80만 가구가 쏟아졌다고요? 네, 1년에 한 30만 가구 정도, 40만 가구 정도 필요하다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지난 그럼 2년간 불균형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불균형이 심하기보다는 그전에 이제 집이 많이 부족한 바람에 많이 집값이 너무 뛰어서 네, 공급이 됐는데 네. 이게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? 한참 집값이 오를 때 이제 집을 짓겠다 한 거고 시차를 두면서 이제 집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수급에 순간적으로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. 그게 올해도 지금 38만 가구가 나오는데 그래서 수요 공급으로만 보면 올해 집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아마도 이 전세값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네. 전망이 하나가 있었고요. 대표적인 게 지금 송파 쪽에 보면 헬리오시티가 본격적으로 맞아요.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. 또 서울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도 평택 오산 쪽에도 최근에 새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울산이나 부산, 그다음 거제, 군산 뭐 이런 쪽은 최근에 산업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았군요. 네, 거기서 또 집값 및 그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. 그 집값 전세 가격이 약세인 이유는 첫 번째는 수급이 이제 순간적으로 불균형을 맞이했다라는 거, 그리고 지역 경제가 지방산업 위축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했다고 꼽아 주셨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9.13 대책의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 9.13 대책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. 네. 지금 현재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는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. 주택담보대출 어렵고요. 또 전세자금대출도 2주택자의 경우는 안 됩니다. 사실 과거에 그 갭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세자금대출입니다. 네. 자기 집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데 전세를 들어가면서 또 전세자금 대출을 따로 받았는데 여기 지금 막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지금 자금이 없게 됐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특히 이제 전세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갭 투자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갭 투자자 좀 설명을 해 주세요. 네, 갭 투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 돈은 조금 가지고 있고요.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아주 크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 1억 들이고 그리고 4억 원은 세입자를 구해서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마련하는 그런 형태입니다. 네. 이게 2015년부터 작년까지 갭 투자 뭐 사실 뭐 바람이라 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대출이 쉬웠기 때문입니까? 네, 그것도 한 부분이 있었고요. 일단 그것보다도 전세가율이 한동안 높아졌던 게 컸습니다. 네네. 한동안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집값은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거든요. 그러면서 이게 70%, 80%까지 가는 지역이 나왔었습니다. 집값은 5억인데 4억까지 전세로 마련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억 원만 빌리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와중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크게 또 차익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. 네. 나는 1억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만약에 2억 원이 올라버리면 투자 수익률이 200% 넘어버리는 거죠. 그렇죠. 네, 요게 얘기된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갭 투자에 뛰어들었고요.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때 갭 투자 한참 유행일 때는 영끌 투자라는 것도 나왔을 정도입니다. 영끌 투자요? 네. 그건 뭐예요?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한다라는 그런 너무 뜻인데. 슬픈 말이네요. 네. 사실 좀 천박하게도 들리는 그런 투자기법인데 사실상 뭐 투기라도 봐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.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무슨 갭 투자냐, 갭 투기꾼이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기를 하면 네.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네. 어떤
문제들 생깁니까? 이렇게 되면 아까 조금 언급은 해주셨지만. 네,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연끌 투자 기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뭐 주택담보대출 끌어들일 수 있는 데까지 끌어들이고요. 자기 신용대출도 그렇게 끌어들이고 아하. 심지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기도 하고요. 세상에나. 또 카드 대출을 받기도 하고. 여하튼 받을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다 끌어들이는 걸 저희가 연끌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되겠죠. 아니 그러니까 전셋값이 떨어지면 그러면 세입자한테 제때 보증금 못 주니까 문제가 생기고. 네, 맞습니다. 거기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9.13 대책 때문에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묶였는데 어떡합니까 이건 도대체. 네,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이 문제인 거죠. 지금 사실 그 시장에 나가보면 지방을 제외하고 서울의 경우는 언론들이 혹은 지표에서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만큼은 안 떨어졌다라는 게 현실적으로. 예,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. 저도 뭐 집을 쭉 한번 봤더니 집 가격도 그렇고 전세 가격도 그렇고 지난해 한 10월 이후로부터 그냥 유지가 되고 있지. 네. 크게 이렇게 떨어진 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럼 아까 그 지표는 왜 그렇게 나온 거예요? 이 여러 가지 지금 지표상에 지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호가라든가 특히 최근에는 이 거래가 많이 되지가 않아서 착시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급매물은 몇 개가 나왔는데 네. 전체적으로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급매물 중심으로 가격이 지표에 잡히는 것 아니냐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네. 근데 이 급매물이라는 게 보면 뭐 이런 갭 투자를 했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급하게 내놓는 분들인데 이걸 갖다가 제 정상적인 가격으로 벌 수 있느냐. 그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집을 빌리거나 구매하려는 분들은 역시 지난해 7, 8월 혹은 10월의 가격을 그대로 내야 되는 것 아니냐. 네. 이런 사실 괴리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수도권의 경우는 결국 조금만 참으면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여전히 그런 심리도 남아 있어서 아직 기대 심리가 있군요. 네. 그러면은 대책을 그래도 정부에서 좀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왜냐하면 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. 세입자들은. 지금 만약에 이런 연끌 투자로 해서 갭 투자를 했던 분의 경우는 전세 가격이 약간만 떨어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있으신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. 문제는 이제 집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만 내 세입자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집을 옮기고 싶은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못 옮겨요. 네, 이거 이사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. 진짜. 네, 맞아요. 근데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는 게 그러면 그렇다고 이 갭 투자를 했던 아무튼 이런 그렇죠. 분들에게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건 앞으로 또 계속 또 투기를 해라라는 또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서 함부로 지금 돈을 빌려주기 어려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러한 집주인들을 위해서 역전세 대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. 아, 그랬어요? 네. 그러니까 네네. 집값이 떨어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그 차액만큼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글자 그대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가 있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가 있었는데요. 지금 같은 경우에 정부가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역전세 대출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. 그러면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하면 정부가 보호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부동산 시장에 또 이상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는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면 지역에 이런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래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다. 네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집을 이용해서 돈을 낼 수 있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역월세라는 것도 있습니다. 역월세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억 원의 전세가 2억 5천으로 떨어졌다. 그러면 전세를 그 2억 5천으로 하고요. 네. 그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 5천만 원을 오히려 월세로 계산을 해서 세입자에게 주는 그런 방안입니다. 그러면 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데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월세를 준다라는 뜻에서 역월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.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입니까?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? 실제로 그 강남에서는 과거에 2011년, 12년 그때 집값 많이 하락할 때 이런 일들이 많았었습니다. 물론 이제 강남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가능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뭐 정 안 되면 이런 것도 사실 뭐 이렇게 틀리는 방법은 아니죠. 궁극적으로는 이 전세금 반환 보증 이걸 확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많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투기를 했다가 혹은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분들은 정부가
구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.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어려워지는 세입자가 있으니까 네. 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. 그게 바로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인데요. 요 제도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하고 많이 알려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지금 뭐 깡통 전세, 뭐 지금 갭 투자,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누고 있어요. 부동산 이슈가 없는 달이 없을 텐데 일단 이번 2월 달에는 이 뉴스로 2월 한 달 결산을 좀 미리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